다시 한반도 안보의 핵심 문제인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인데요.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지금 다시 한번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핵을 갖는 것과 전술 핵무기를 재반입하는 문제, 핵 단추를 공유하는 등의 옵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개념부터 확실히 해놓고 나가면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북한 비핵화, 미국이 쓰는 북한 비핵화하고 현재 우리 정부가 쓰는 문재인 정권이 쓰는 한반도 비핵화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한반도에 남한에는 핵이 없어요. 핵이 없고 다만 뭐가 있느냐? 미국이 잠수함에 핵을 실은 잠수함이 전술핵을 실은 잠수함이 있다 그래요. 지금 전술핵은 이미 폐기해서 창고에 저장되어 있거나 오래되어서 쓸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핵 잠수함에 싣고 있는 것은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동해서 멀리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한반도를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그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남쪽에는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누가 핵을 가지고 있느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확실히 국민들이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 본질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를 왜 폐기해야 되느냐? 이게 이론적으로는 핵 확산 금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핵무기를 책임감이 적은 나라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우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핵무기를 책임 있는 나라가 집중적으로 통제해야, 중앙 통제를 해야 우발 전쟁의 가능성이 적어지고 전략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핵을 사용하지 않는 억제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론 때문에 핵 확산을 금지하는 건데, 이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은 기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과거에는 트럼프 시대처럼 국가 원수끼리 만나서 해결하면 좋지만은 그게 좀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는 핵일전인 방법을 탈피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그 강도에서도 강한 방법과 약한 방법, 또 유연한 방법을 총동을 하고 이런 방법의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소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추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려가 되는 바인데, 소위 핵 동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하는 단계도 미국이 전혀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을 적에 종전선언 하자. 그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인 담론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미국도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미국도 소위 협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종전선언에 협조한 것이 아니고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것에 문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했어요. 논의는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는 것에 문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논의를 해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용인하면 다른 거다 좀 좋게 해나가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핵무기를 미국이 용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미북한 관계도 어려운 단계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떤 입장이 좋으냐? 앞으로 이 핵무기에 대해서 우선 미국과 전략적으로 공조하는 게 필수입니다. 미국과 같이 가야 됩니다. 특히 핵무기는. 그럼 우리가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윤재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술 핵무기를 이미 폐기한 단계에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30년 됐거든.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있고, 또 핵 잠수함은 멀리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다시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미국이 다시 재생산해가지고 배치하기 전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핵 확산 금지 조약에도 위반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적인 가능성이 좀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지적한 것처럼 네이토식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고 결정하는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미국이 한국을 100% 믿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장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보유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자. 이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핵을 핵으로 대항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양쪽이 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책임진 큰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억제가 결성되는데 조그만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오히려 안보 상황을 위기로 몰고 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남북한 간에는 핵무기를 보유해서 대항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핵에 재래식 무기로 대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재래식 무기도 지금 핵무기 보건각의 파괴력이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선제 타격 정책만 확실하게 해놓고 선제 타격할 의지와 연습만 확실히 해놓으면 적이 핵무기 먼저 사용하기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안전하니까 선제 타격이라는 그 정책이 100% 확실하지 않으니까 핵무기를 가지면 좋은데 이건 좀 장기적인 과제예요. 그런데 만일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고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데 역할을 안 해주면은 우리는 오히려 북한을 상대하기보다는 중국을 상대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을 상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억제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왜 달성할 수 있느냐? 큰 나라에 대해서 작은 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큰 나라가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는데 이건 조금 전문적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간단히 그냥 이 말씀을 드리면 핵무기라는 것은 갖고 있으면 그것이 효과가 있다 하는 이런 이론적 학파가 있어요. 이것을 최종 효과 학파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소위 파이나이트 스쿨이라죠. 파이나이트 스쿨. 이게 뭐냐? 우선 얼마나 가지면 되느냐? 이걸 이제 최소 억제 전략이라 그래요. 최소 억제. 다시 말하면 조금만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 이거는 불란서나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에요. 조금만 가져도 그거 평양이나 북경에다 한 방 떨어뜨리면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최소 억제 전략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의사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먼저 타격한다. 이 의사 표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first strike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타격하겠다. 네가 타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타격하겠다. 그러면 어디로 먼저 타격하느냐? 표적, 타겟 교류가 있는데 표적은 뭘 하느냐? 대도시 목표를 하겠다. 영어로 카운트 시리 스트래테지라 그러잖아요. 대도시, 산업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을 먼저 타격하겠다. 그러면 그 나라 지도자가 산업시설이나 그 국민이 먼저 타격을 당하니까 겁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핵이라는 것을 함부로 상대방에게 사용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서 억제를 달성한다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우리가 만약 중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가지면 이 전략을 택해야 돼요. 많이 안 가져도 되니까. 북경을 타격하겠다. 모든 산업시설, 원자로 시설을 타격하겠다 이러면 되거든. 그래서 이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먼저 타격하겠다 그러면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소위 이 신뢰성을 확실히 타격할 수 있는가, 정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신뢰성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영어로 credibility라고 그러는데 이 학파를 신뢰성 학파라고 그래요. 그럼 미국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 맥시멈 스트래테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많이 가져야 되느냐? 내가 타격을 할 때 먼저 타격하는 게 아니고 공격을 받고 나서 반격으로 사용하겠다. 이걸 세컨드 스트라이크라 그래요. 제2차 타격. 내가 공격을 받고 나서 반격을 하려면 공격 당해가지고 부서지는 거 말고 남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격을 하려면. 그래서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남는 것마치 더 가져야 돼. 그래서 많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타격 받고 나서 보복 타격을 하겠다. 그리고 그럼 어디를 타격하느냐?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설 시설을 타격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국가의 군사 목표를 완전히 타격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하기는 힘이 벅차. 그러니까 조금 가져도 효과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전략을 발전시킨다면 대중국용이다. 장기적인
전략이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우선은 일단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그 차후로 미루고 우선 첫 번째가 북한에 대해서는 우선은 재래식 무기를 핵과 같은 위력을 가진 그런 재래식 무기, 군사 혁신을 통한다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재래식 무기를 좀 보강을 하고 두 번째는 뭐 오래된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략을 보고 내토식 어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추구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 발전 방향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한미 군사 관계가 지금 전자권 전환이나 미사일 방어 체제 이런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롯해서 한미 관계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에 대충 부분적으로 좀 나왔습니다만은 우선 이 한미 동맹 관계의 당면 목적은 단기 목적이기도 하고 당면 목적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이 침공할 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 목적은 북한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물론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중국이 평창 정책을 취하고 북한을 지원하고 한국을 자꾸 속국화하려고 그러고 한국을 예속시키려고 하는 한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다 가져야 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미래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과거와 현재는 북한에 대한 억제와 방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군사적인 면에 치우친 전략동맹이었어요. 그럼 전략동맹이었는데 앞으로 계속 전략동맹을 가지고 갈 거냐? 물론 전략동맹을 더 굳건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태서 우리가 더 굳건하게 하려면 소위 미래에는 소위 가치동맹을 해야 돼요. 요새 어떤 분은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은 신앙동맹이라는 말까지 써. 신앙도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제 체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 돼요. 이거는 문화동맹까지도 가치동맹입니다. 미국하고 요즘 문화 교류 많이 되잖아요. 요새 뭐 BTS라든지 BST인가? 그런 거. 그리고 또 경제동맹이 돼야 돼요. 경제적으로 주고받는 관계. 이번에도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미국 갔을 적에 우리 기업들이 가서 그쪽에 뭐 반도체 공장도 만들고 뭐 등등 자동차 공장도 만들고 등등 계약했잖아요. 이런 게 경제동맹이거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과학기술동맹이에요. 요새 다른 말로 이제 반도체 동맹이라고도 말하는데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체적인 종합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야 실상 한미동맹이 제대로 된 동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갖는 이런 동맹이 되기 위한 기본 자세는 바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나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가치 동맹이 되고 경제 동맹이 되고 과학 기술 동맹이 되려면 그런 가치를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가능해야 됩니다. 금년에 한 2달 전에 유엔기구에서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선진국이 된 마당이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하는 뜻이 그런 뜻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우리가 기본 자세를 택해야 되겠다. 맨날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호받고 얻어들이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물론 서서히 그동안 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전략동맹을 더 굳건히 하려면은 과거도 있었고 미래도 있어야 되는 전략동맹을 더 굳건히 하려면 미군 주도는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 수준이 실은 2만 한 7, 8천 되는데 이거 행정력 빼고 나면 전투력은 10,000명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전투력은 또 주요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동 배치하고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이걸 현 수준으로 더 이상 줄이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 미군이 계속해서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무기와 장비를 최첨단화 시켜야 돼요. 미군만 최첨단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하고 연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군도 스스로 무기와 장비를 첨단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 상호 작전 호환성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로 오퍼라빌리티라 그러잖아요. 작전 호환성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호환성이란 뭐 서로 교류하고 서로 같이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한민연합 연습이나 한민연합 훈련을 상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은
오늘 밤에도 싸울 수 있다. 미국 사람들 파이트 투나이트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도 싸울 수 있다는 즉각 적응 태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신전력 부분이에요. 한미동맹 간의 연합훈련을 실질적으로 한다. 규모 있게 한다. 이거는 단순한 훈련 기술,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전력 배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늘 연습을 해내야 오늘 저녁 싸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휘관이나 병사나 적극적으로 응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합훈련이나 연습은 대단히 중요하다. 훈련은 개인 기술을 연마하는 거고 연습은 부대 그 전투 기술 연마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논의했던 스쿼드라든지 MD 이런 거, 스쿼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지금 북한을 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견제하기 위한 이런 방어 체제 아니에요? 이 스쿼드를 지금 그것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스쿼드를 훨씬 더 한 3배 이상 확대시켜야 돼요. 왜? 이것은 중국이 아무리 거부를 해도 우리가 하면 그만이에요. 중국이 맨맨할 때 누르는 거지 작은 나라라도 세게 나가면 못 놀래요. 이건 꼭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중국을 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100% 방어무기 아니에요.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어가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스쿼드는 우리가 확대 설치하고 계속 이 기술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체계, 이거 미국이 세계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건데 미사일 방어 체계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일본하고 또 협력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3자 안보 협력 체제를 반드시 제도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과거 일본에 대한 그 응어리 때문에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유배 보면 알잖아요. 어제 싸우고 오늘 손잡고 가까이 지나잖아요. 이건 국제 관계에서 수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하고 과거에 싸웠더라도 앞으로 손잡고 나가야 돼요. 다만 손잡고 나가는데 우리가 너무 허약하면 또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허약하지 않으면 또 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일본하고 또 안보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정시작전 통제권 체제, 이건 뭐 주권 제약이라 하는데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작전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합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주권 제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만약에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동맹을 상실하게 됩니다. 동맹을 상실하게 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고 남침을 자초하는 그러한 사태를 초래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외교의 대화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해야 되느냐. 우선 한국이 자주국방력을 완전히 보유할 때까지는 여기 자주국방력은 핵무기를 포함해서, 물론 핵무기가 한국하고 공동 소유를 하든 뭐 단독 소유를 하든 간에 핵무기를 포함해서 미사일까지 포함해서 자주국방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미국을 활용해야 됩니다. 미국하고 연합체제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1880년대 이 동아시아가 망해갈 적에 소위 일본에 나가 있던 청국공사인 항준한 그 3등 서기관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걸 제시한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조선책략이 뭐냐? 그 당시 러시아가 남진에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래서 청국도, 망해가는 청국도 뭐라고 말했느냐?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친해야 되고 일본하고는 결합해야 되고 미국하고는 연합해야 된다. 이런 걸 제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중국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지금 중국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탈중이라고 말한 것이고, 또 일본하고는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협일이라고 말했고, 또 러시아하고도 서로 통해야 돼요. 상통해야 돼요. 러시아하고 그래서 통로라고 했고, 또 인도를 잘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용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는 연합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연밀하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저는 신조선 책략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씁니다. 그런데 그 항준현이라는 양반이 조선 책략을 제시할 적에 왜 미국하고 연합을 했느냐? 미국은 멀리 있기 때문에
영토적인 야욕이 없다 그랬어요. 또 상업국가라서 자유무역을 중시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해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연합하면은 그 나라 국가를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로부터 이런 점을 배워야 합니다.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바로 이런 역사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직후에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아이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보고 폭풍이 불거나 폭우가 내릴 적에는 큰 나무 밑에 가 있으라. 그러면서 우리도 나라가 위험하면 영국으로 쫓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동맹 맺으러 동맹이 도움이 된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고 또 그 2차 대전 막 일어났을 때 미국은 중립지키고 있었잖아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전쟁을 하는데 영국에 있지 않고 워싱턴에 와서 루즈벨트 사무실 옆에 방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약 한 달 이상 머물고 있었어요. 루즈벨트가 화장실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그 루즈벨트한테 어떻게 하면 루즈벨트를 2차 대전에 참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2차 대전에 미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렇게 처칠이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생한 거. 이걸 보면 우리가 한국이 미국을 등지고서는 앞으로 당분간 우리 자주국방이 완전해질 때까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죽거나 사나 통일이 되는 이후까지 미국과 같이 가자.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안보 현안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까지를 유재엽 교수님께서 신조선 책략까지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재엽 교수님을 대수장에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예비역 장성단은 진짜 내년 대선에서 지금 현재 이 종북 정권을 자유진영으로 교체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도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선 후보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와 지식,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안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내년 대선을 통해서 탄생할 미래 대통령이 어떤 안보관을 가져야 될지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당 지금 이 토론하는 모양이에요. 모 후보가 우리 제일 1위 나가는 경쟁자 보고 작전 계획 501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작전 계획 501호를 아느냐? 그게 안보에 대한 상식이 조금 모자라서 그래요. 작전 계획은 뭐 번호가 몇 개 붙은지 간에 급비상이에요. 최소한 2급 사항 아니에요. 대중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노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후보가 물어보는 거 보고 우리가 대통령 후보들이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선 후보들이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실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결단력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도 봤고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도 봤고 한국 전쟁에서도 봤고 어디에서나 다 봤어요. 특히 우리는 과거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에서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국군의 정신력을 강화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고 소위 위장평화라든지 북한이 선전선동으로 하는 그런 남북관계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또 인기몰이하는 그런 소위 피난의식 도망가면 살겠다 하는 이런 의식을 버리고 지도자로서 소위 영국의 옛날에 대처 수상이나 지금 독일의 누굽니까 메르켈 수상처럼 결단력을 가지고 이 국가를 재건하는 그리고 안보에 의해서 위해 요소를 앞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운 안보 역량을 재건하고 새로운 안보의 정신 자세를 형성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국가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31년 전에
교수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도 더 목소리가 더 강인하고 더 힘줘서 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계속 건강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우리 대수장을 또 한번 방문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